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대체 휴일을 맞이해서 에세이 쓰기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수는 20점 만점입니다. 제출물 형식은 한글 파일을 기본으로 하고 워드 파일도 가능하고 에세이의 길이는 A4 5쪽까지입니다. 여기에 참고 문헌이 포함돼도 좋겠습니다. 5쪽까지라는 말은 넘어도 된다는 뜻이고 5쪽에 미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길이는 자유롭게 여러분이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5쪽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되고 많아도 된다. 한 가지 우대사항은 여러분이 쓰시는 이제 에세이를 영상이나 다른 종류의 그 알짜로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시면은 길이는 10분 이내로 좀 제한을 좀 하겠고요. 그리고 제작해 올리는 분은 그 영상을 좀 평가해 가지고 에세이 점수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 쓰는 법은 제가 따로 여러분께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에세이가 무엇이냐 이거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에세이는 일단 여러분 스스로 자기 삶에서 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발견한 문제, 그것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만의 고유한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대답, 제 말로는 묻고 갚는 것이죠. 빚을 갚듯이 여러분이 그 물음을 물었다는 것은 그 물음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빚이 있다는 겁니다. 우연한 착상 또는 어떤 훌륭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또는 우리 생명,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누구 덕분인가요? 이런 것을 자연의 빚이다 또는 우연의 덕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우연 한마디로 필연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주어진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먹거리를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이 삶을 살아나가고 그 삶을 바탕으로 삼아서 우리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어떤 뜻을 이루어 나가죠. 이런 것들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 영역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 이것을 빚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빚, 아버지의 빚 이런 것들도 아주 빚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빚은 내는 것이지만은 그 빚을 내므로써 빚이 납니다. 그러니까 빚과 빚이라는 말은 본디 같은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말빚이라고 말합니다. 자, 말빚은 선생님께로 무언가 배우고 또는 친구로부터 뭔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해서 나름대로 내 삶에 지침이 될 만한 것들을 익혔죠. 이것들을 또 빚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빚 참 많네요. 자, 빚이라는 것은 어쨌든 나에게 내 노력 없이 저절로 주어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사람에게 돈을 꾸어서 빌리는 경우도 빚이 되겠지만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빌리겠다 또는 이런 정도로 내가 필요로 하니까 좀 갚겠다라는 서약 없이도 빌려오는 것 이것도 빚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는 은혜 또는 은총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고 은덕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숨겨져 있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 뜻할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빚을 지면서도 그 빚의 고마움을 잘 모를 때가 많죠. 자, 이 경우 에세이 쓰기에서 주어지는 빚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인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나고자 한다라는 이 욕망 또는 이 마음, 이 바람,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빚입니다. 이 빚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향을 찾죠. 이게 바로 물음을 묻는 것입니다.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던진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방향이 열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벽에다가 던져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벽이 튀어 있고 허물어져 있고 들판과 같이 무엇인가 환히 열려 있는, 그래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을 때, 자유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나아갈 수 있으니까 던지는 것이고 발을 뻗을 수가 있으니까 발을 뻗는 것이지, 꽉꽉 막혀 있다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물음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빛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닐 수도 있죠. 물론 내 노력이 전무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20년 이상 살아오면서 무진애를 썼죠. 마음 졸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만으로 내가 오늘의 나를 이루어온 것이 아닌 듯이 내 삶에는 수많은, 또 나의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빚을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즐거운 빚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는 빚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빚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갚아야 됩니다. 보통 부모님에 대해서는 안갚음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때 안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마음으로 갚는 것. 실제 무엇인가를 돈이라든지 물건 이런 것들로 되돌려주는 식으로 갚을 수도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갚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안갚음의 경우에는 마음으로서 갚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갚다라는 것은 이걸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마음을 넘어서는 거죠. 마음을 넘어섰을 때는 그것을 철이라고 합니다. 철이 든 사람은 자신의 그 고마운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만 담아두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무엇인가 상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갚는 것. 이것이 이제 갚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어진 물음을 내가 깨닫고 그 물음을 던졌다면은 빚을 진 것이고, 그 빚에 대해서 무엇인가 갚아 나가려고 한다면은 한 가지 원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빚진 그대로 갚아야 되는 거죠. 내가 빚은 엉뚱하게 갚으면은 좀 곤란합니다. 원수,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겠죠. 근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누군가가 노래를 불렀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노래로 갚지 않는다면,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건물을 지어주거나 돈을 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입장권 같은 거 살 때는 어떤 이제 콘서트 입장권을 산다는 것은 그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보상, 갚아 나가는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본디 값에 갚하는 방식으로 갚아야 된다. 조금 말이 어려운가요? 그렇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인과 응보 또는 이제 정의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갚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세이에서 발견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무엇인가 물음을 던졌다면 그 물음이 요구하는 바 그대로 갚아야 된다. 거기서 벗어나서 어긋나서 엉뚱하게 갚으면 그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던진 물음, 그것이 어떠한 물음인지를 깊이 살펴보시고
또 그 물음이 어디까지 답을 요하는 것인지 이 한계도 잘 설정하셔서 거기에 맞는 가품을 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걸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에세이가 뭘까요? 그냥 흔히가 말하면 우리 수필 같은 거죠. 수필. 하지만 수필도 역시 에세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쓰고자 한다면은 그 수필이라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좀 구체화하는 물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물음을 묻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왜 묻느냐?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왜라는 이 물음의 까닭이라는 것은 목적하고도 좀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까닭이라는 유래를 묻는 거죠. 왜 묻느냐? 그럼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같은 거죠. 그 문제를 못 풀면 죽는 거죠. 또 다른 차원에서는 궁금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 문제를 풀면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럴 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또는 보상, 사회적인 또는 개인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제가 타자의 시선은 권력으로만 작용하는가라는 일반적인 에세이를 한 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읽어 보시고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메두사의 눈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메두사라는 신화적인 이 동물은 그 일단 뱀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 뱀의 머리에 달린 이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돌구침, 화상이 되는 거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두사의 눈이라는 것을 타인의 눈, 다른 사람의 눈이라고 사르트르가 좀 비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제 식으로 다름이의 눈은 값을 매기는 눈이다. 너는 파렴치한 놈이야. 존재와 무라는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사르트의 대표 저작 속에 나타난 한 사례를 보면은 어떤 남자가 복도가 쭉 늘어서 있는 어떤 방 안에 그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물론 오늘날에 그렇게 들여다볼 일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열쇠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방 안이 들여다 보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방 안에 한 여인이 살고 있고 한 남자가 열쇠 구멍으로 방문을 들여다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겠죠. 저 파렴치범 또는 저 성희롱 등등 뭔가 모르지만은 저질스럽다. 또는 이제 매우 비도덕적, 반도덕적 또는 범죄적인 이런 행위가 연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타자라는 것이 어떤 할머니가 뚱뚱한 아주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엠 하고 이제 기침을 하자 그 남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이런 파렴치한 놈, 이렇게 딱 염치 없는 놈, 부끄러워 당한 놈, 그런 짓을 한 놈, 이렇게 이제 돌구침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런 돌구침의 힘을 갖는 메두사의 힘을 마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이거 말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말로도. 그래서 이 에세이에서 창녀 같다 또는 게이 같다라는 이런 비난, 이런 말들을 누군가가 했다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 또는 그 말이 나를 가리키는구나 라는 것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실제로 뭐 창녀나 게이가 아닐지라도 매우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앞에서 뭔가 좀 주눅이 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거를 이제 제레미 벤덤은 판옵티콘이라는 말로 풀어냈습니다. 이제 열쇠 구멍 사르트르의 열쇠 구멍 들여다보기랑 비교해 보자면 벤담의 판옵티콘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판이라는 것은 모든이란 뜻이고 옵티콘이라는 것은 옵틱이라는 것이 바라보다 이런 뜻이죠. 그 옵티콘이니까 사물화시켰습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 이게 옵티콘입니다. 그럼 판옵티콘이라는 뜻은 뭐냐?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된 교도소, 감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또는 어떤 교도관이 모든 죄수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오늘날로 치면은 CCTV 같은 걸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라는 하나의 권력 기관이 시민 또는 국민 전체를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파놉티콘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때 이 죄수들은 어떤 일을 벌일까요? 아마 아, 언제든 자기가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 규율적인 이런 감시의 규율을 내면화하는, 스스로를 길들이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Shall We Dance라는 영화를 통해서 쭉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가면서 기존에 얘기했던 다름이의 눈이 지배 관계에서 공생의 관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사례로는 제가 제시하는 것인데,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입니다. 이것도 제가 파일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시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 있죠. 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평등은 어디서 오고 불평등은 어디서 오느냐? 그 기원, 오리진을 밝혀보겠다는 거죠. 근데 오리진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샘물. 한강이 어디서부터 발원해 나오는 걸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남한강, 북한강 또는 빗물 또는 샘물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하나로 모여 흘러 들어온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샘물과 빗물이 모여 흘러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빗물과 샘물은 또 어디서 오죠? 이런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오는 것이죠. 자연 지하수에서 솟아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런 대기의 순환을 통해 가지고 비로 내리는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지구라는 전체 규모에서 이런 공기의 순환,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의 순환계를 통해 가지고 물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원을 밝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은 저마다 태어나서 삶을 살아나가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살의미가 되겠죠. 이 살의미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태어나야 하고 죽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습도 또는 환경도 또는 그 태어나는 때라든지 죽어야 하는 때도 다 다르죠. 또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렇다면은 사람에게 뭔가 평등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불가능한 평등을 요구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능한 평등을 얘기해야겠죠. 가능한 평등은 무엇일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권리의 평등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 같은 것입니다. 또 문제가 생기네요. 권리란 무엇일까요? 권리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정당한 몫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 제가 이제 공동체를 모아리라고 쓰고 있죠. 모아리, 모여
살이를 함께 해 나가는 동아리, 이게 모아리입니다. 이 모아리 속에서 너는 너, 나는 나인데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이런 방식으로 저마다가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 우리는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똑같은 교육을 받지는 못하죠. 선생님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뭐 교재도 돈이 많은 사람은 학원도 다니고 하니까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이고 현실은 아닌 거죠.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 공동체, 우리 모아리가 이제 보장해 줘야 하는 이런 기본 교육이라는 차원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그 몫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교육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몫이라는 것,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몫, 이것이 바로 권리라는 낱말의 정확한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등이라는 것은 이 권리의 평등으로 제한될 수 있겠냐? 외모의 똑같음 이런 것들은 권리가 아닙니다. 그건 저마다 달라야 되는 것이죠. 개성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달라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본권이죠. 근데 사람이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뭐 충돌하는 것들이 있죠. 난 모두가 부자로 살아나가고 싶어.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은 평등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차이, 다름에 속하는 것이죠. 또는 남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나 또는 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고 또 한계가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평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원하는 평등은 저마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저마다가 바라는 바람직한 그런 의미의 삶의 기회 또는 그런 권리의 평등이라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평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고루 같음, 한결 같음 또는 다 같음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실제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평등으로 조금 낮춰져서 요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권은 무제한의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조건에 따른 제한적 권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평등이라는 것은 자연의 개념이 아니라 문명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약간 네가티브의 방식으로 부정의 방식으로 말을 한다면은 평등이라는 것은 삶의 권리에서 음, 이제 부정의하게 또는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모두가 똑같아야 되지만은 그런 현실적 차원에서는 실제로는 권리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 뭐 교육이라든지 또는 생존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문화의 향유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정치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고루두루 나누어져 있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그런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루소는 이런 기본적인 진실 위에서 무엇을 물었느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평등을 원하긴 하는데 현실의 삶 속에서 이 평등이 구현되지 못하는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었죠. 그것으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 그 자체를 제가 강의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사람은 왜 불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라는 물음을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분적인 제한, 귀족주의라는 귀족제라는 모른 신분적인 측면
또 하나는 학문에 의한, 학문이라는 것이 돈이 있고 또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여유가 있어야 스쿨이라는 게 원래 스콜레, 여유, 여가란 뜻에서 왔는데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한가한 기회, 여유 또는 여가라는 것이 있을 때 학문을 할 수 있으므로 귀족과 좀 연결되는 바가 있습니다. 밤낮 노동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여유가 없는 사람이 학문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뭐 천재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특히 그 부모가 가난하고 부모가 배우지 못했으면 학문하지 못했으면 그 자녀들도 학문의 기회를 갖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술인데 예술은 그냥 취향이나 또는 문화적인 어떤 질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제대로 해낼 줄 안다 이런 뜻인데 말을 탈 줄 아느냐? 어이구 말을 타려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승마라는 것이 매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유를 넘어서는 어떤 금전적인 이런 또 풍요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또는 이제 바이올린, 피아노 이런 것들 또는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이런 것들 매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스폰서, 지원자가 없이는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돈 또는 신분 또는 재능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가능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예술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이 생겨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루소는 이렇게 왜 사람의 삶에 불평등이 들어오게 됐는가 이것을 묻고 그러면 불평등한 삶이 들어오기 전의 삶 루소의 핵심 사상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였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과연 불평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잘 따져본 뒤에 자연 본디 상태 다시 말하면은 이걸 루소의 경우에는 신이 이제 여호와죠. 야훼라는 신이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 사자와 뱀 사이에도 차별이 없는 것처럼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했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차이와 차별이 없는 모두가 평화의 상태를 유지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연 상태는 없죠. 잘못된 전제이지만은 어쨌든 루스터는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신에 의해서 창조된 원래 그대로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평등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 평등이 어떻게 깨졌는가? 귀족제 또 학문, 예술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이런 인간적인 문명의 발생을 통해 가지고 불평등이 초래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루소는 이렇게 답을 하겠네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에세이라는 겁니다. 자, 에세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 현실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또는 우리가 부딪히는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물은 다음에 그 중에 그 하나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자기만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에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세이 쓰기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내가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뜻매김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자기만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은 뒤 내가 어떤 문제를 물었고 그 문제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해결을 했고 그래서 결국 내 해결책이
무엇을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해결해 주는지 이것들을 풀어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이런 가품 해결책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만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까지도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에세이 쓰기의 본래적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에세이 쓰기에는 단계들이 있는데 뭐 이건 제가 거의 다 뭐 두루 이미 말씀을 드린 건데 간략히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에세이 쓰기의 징검다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첫째는 문제를 발견해야겠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되죠. 문제라는 것은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지만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또는 이루고자 하는 뜻 또는 방향 또는 목적 이런 것이 있을 때에만 문제가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런데 현재 나는 박사학위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박사학위를 따야겠군요. 박사학위를 따려고 했더니 학점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학점을 잘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이런 것들. 그럼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안 해왔다면은 과거에 무엇인가가 걸린 거죠. 이러저러한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하고도 충돌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야, 박사가 뭐 밥 먹여주냐? 빨리 취업해. 이렇게 부모님의 또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또는 외국에 가가지고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복잡하게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걸리는 것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뜻 또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죠. 빌어오는 거, 꾸는 거, 꾸어온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는 것, 걸리는 것. 이것이 일단 문제의 한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무엇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또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난하다는 거, 또 머리가 나쁘다, 또는 여자다, 또는 남자다, 또는 뭐 내가 어디 출신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걸릴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또 한편에서는 나아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걸리고 막히는 것들을 없애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 꿈이 없다면은 문제도 없는 거다. 자, 그럼 이렇게 자, 문제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걸리거나 또는 가로막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면은 결국 나의 나다움을 내가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나다운 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꿈을 꾸고 있을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걸리거나 막히는 바들을 풀어나가고 해결해가고 없애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는 곧바로 물음을 물어야겠죠. 문제와 물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교육 문제는 아주 포괄적인 것인데 반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좁혀가지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AI 시대다. AI 시대는 온통 모든 것이 문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덩어리 가운데서 이제 내가 하나의 물음을 묻는다는 것은 물음이 기본적으로 말하기에 한 꼴인 이상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말하기는 아주 독특한 형식으로 주어 또 나는 너를 목적어 사랑한다 식으로 리니어 하나의 줄을 이어서 나아가는 낱말들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물음 역시 똑같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물음이라는 것은 기껏 해봤자 하나의 주어, 하나의 목적어, 그리고 동사 이게 세 개로서 뭔가 묻는 꼴로 말해지는 물어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음을 묻는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포괄적으로 이해되고 깨우쳐지는 것이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묻는 물음 자체는 매우 구체적이고 단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구체적일 때 비로소 그 물음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풀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물음이 좁을수록 그 풀이는 보다 정확할 수가 있고, 반대로 물음이 아주 포괄적이면 그에 대한 가품, 대답 또한 매우 애매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물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하나의 종합적이건 복합적인 얼개를 갖춘, 물음의 얼개를 갖춘, 물음의 구조로 짜인 그런 일종의 현상입니다. 묻는 까닭이 있는 것이고요. 또 물어서 꾀하고자 하는 바, 물음을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요. 물어진 말 자체가 있게 마련이고요. 묻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묻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물음을 물은 다음에는 자, 문제와 물음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물음에 대한 답을 풀어내야겠죠. 자, 풀어낸다는 것은 풀다라는 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푼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얽혀 있거나 매듭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은 모름 덩어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던 바를 하나 둘씩 가지런히 또는 낱낱이 한 올 한 올 가닥가닥 풀어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줄처럼 또는 실오라기처럼 다시 한번 옷감을 짜듯이 날줄 씨줄 이런 식으로 옷감을 짜듯이 체계적으로 아름답게 짜 나가는 것, 이것이 풀어내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풀이를 할 때는 나름대로의 순서를 갖춰서 일목요연하게 풀어내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풀어내기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풀어내기 첫 단계, 첫 번째는 당연히 이론적인 해명과 그 물음과 풀이 과정 속에서 내가 써야만 하는 열쇠 낱말에 대한 뜻매김들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학술 논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런 글의 에세이에 쓰이는 갈말, 갈고 닦은 말, 또는 갈래갈래 나뉘은 이 말을 아주 엄밀하게 뜻매김해서 쓴다는 데 있습니다. 사전적인 이런 뜻매김은 매우 부족하고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10년 이전에 갈무리 되어 있는 낡은 뜻매김입니다. 새로운 뜻매김이 필요한 논문 또는 에세이에서는 옛날의 것을 가져오는 건 참조사항이고 그걸 가지고 글을 써나가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거나 또는 잘못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오류를 범하게 해줍니다. 최신의 이론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조금 더 나가면은 자기만의 검증을 거친 그러한 뜻매김을 해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론과 열쇠 낱말에 대한 뜻매김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 낱말들은 또는 갈말 이론들은 언제나 하나의 맥락 속에서 쓰입니다. 이것을 개념사라고 하는데 설명의 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개념이라는 것은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그런 낱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 잡는 거죠. 모두 잡는 것. 흰색이라는 희다라는 낱말이 있으면은 이 희다라는 이 힘이라는 하나의 개념은 하얀 모든 것들을 두루 잡아내는 거죠. 색깔이라는 개념일 수가 있을 테고요. 이 색깔뿐만 아니고 순수하다, 깨끗하다, 또는 고결하다 이런 것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은 단순한 낱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인 맥락을 거쳐서 문화적인 맥락을 거쳐서 우리가 형성해 온
그 희다라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모두 잡아낼 수 있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붙잡아 놓은 것, 이것이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 개념은 나는 여기서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엄밀하게 뜻매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뜻매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 그 뒤를 봐줄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또는 밑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 또는 어떤 논리적인 논증들, 조금 더 나가면은 타당한 관계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밝혀나가는 과정, 이것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풀어내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주어진 어떤 갈말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내세운 말을 음, 펼쳤을 때 내가 내세운 그 말이 단순한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고 증거도 있고 또 논리적으로도 옳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정당하다라는 이 정당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 그래서 내 결론, 내 주장이 옳고 마땅하며 건전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과정, 근거 제시의 과정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세이에서는 이렇게 문제와 풀어내기 과정을 모두 거친 다음에 짤막하게 끝맺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끝맺기는 뭐냐면 끝의 흐름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끝의 흐름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의 문제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글 안에서는 일단락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무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때는 마감하는 것인데, 마감한다는 것은 막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가지고 끝을 오므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울타리가 쳐집니다.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퍼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의 몸처럼 팔다리,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딱 완벽하게 체계화 시켜 놓은 것, 이것이 오퍼스이고, 이것이 이제 끝맺기입니다. 자, 끝맺기에서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물음을 물었는지 이걸 다시 다시 떠올리게 해주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음, 펼쳤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요약해주고, 요약이라는 것은 글을 줄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요약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세우고자 했던 핵심 주장, 결론을 짧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더 해결하겠고, 또는 뭐 향후 과제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끝을 맺는다는 것은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쪽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쓰셔야 하는 그런 에세이의 보기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그 보기글을 자세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보기글의 제목은 AI 시대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에세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 닷줄이 있습니다. 이 닷줄을 타고 들어가시면은 실제 유튜브 영상이 나오게 되고, 그 유튜브 영상은 이 유튜브 영상 안에서만의 고유한 특징을 갖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에세이하고는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지만은 형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장르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겐 또 다른 감동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AI 시대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지 요거를 가지고 에세이를 썼는데, 자, 그럼 이렇게 물은 거죠. 현재 우리는 데이터가 경제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경제라는 건 살림살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도 있고 집안의 살림살이도 있고 나 자신의 살림살이도 있게 마련인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살림이죠. 환경도 살림의 한 종류지만 돈도 살림의 한 종류이고 재화들, 소비들, 관계 또는 아이디어 또는 상품 이런 것들도 모두 살림에 해당됩니다. 이런 살림들을 가지고 우리가 꾸려나가는 삶의 방식 이런 것을 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살림의 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살림의 살이인데 이 살림의 핵심 요체가 이제는 데이터가 됐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마이 데이터라는 거죠. 사적인 나의 프라이버시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가 이제 쓰일 때 이 데이터의 진짜 주인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묻는 아주 중요한 아, 에세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데이터의 종류를 쭉 열거해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취지를 쓰기 위해서 데이터의 권력이라는 개념과 데이터의 감시라는 개념을 연결해 가지고 또 오늘날에 일어나는 데이터의 격차라는 개념을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지털 식민지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식민지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 에세이에서 말하고 하는 데이터라는 것이 본디 나의 것인데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식민지 이런 시민들처럼 식민지의 이런 국민들처럼 빼앗기고 또는 주도권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암시를 담고 있는 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 데이터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은 어떻게 뜻매김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보호 또는 보장할 수 있는지 이것을 GDPR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한 뒤에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 자기 결정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이 데이터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건 내 거다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고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모두 더 나은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개인정보 마이 데이터의 허용 범위 그다음에 그것을 내가 혹시 통제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데 정리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출발점은 내 데이터는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 무조건적으로 이제까지처럼 빅데이터 기업들이 모두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쓰던 이런 시대에서 내 데이터는 나의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이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자기 결정권을 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에세이를 어떻게 쓰는지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에세이 쓰기를 할 때 제가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세이 쓰기를 제가 제공해 드리는 형식에 맞춰서 쓸 것. 두 번째는 이건 매우 중요하고 강의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제하는 것인데요. 에세이에 들어가기 첫 글은 이 글의 목적은이라는 틀로서 써달라. 반드시 이렇게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풀어내기에서는 소 제목들을 반드시 달아달라. 그리고 단락 나누기를 하는데 한 단락의 길이는 줄의 개념으로 보자면은 5줄에서 8줄, 최대 길이는
12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글로 계속 이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단락 나누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따오기, 인용을 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살필 거리, 참고 문헌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텐데 왜 살필 거리라고 하냐면 참고 문헌할 때 문헌이라는 것은 글과 책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살필 거리는 유튜브라든지 또는 웹사이트라든지 각종 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필 수 있는 객관적으로 출처를 밝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따와도 좋다. 그런 의미에서 살필 거리라고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좋은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 글마다 글월마다 문장마다 주어를 한번 꼭 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어를 꼭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글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또 하나,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그리하여 이런 말들, 접속사라고 하는 컨정션, 이런 컨정션을 가능하면 쓰지 말라. 그러면은 내용적으로 매우 긴밀하고 잘 연결한 탄탄한 글쓰기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 날짜는 이번에는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값매김의 평가 잣대. 값매김, 이건 이제 값을 매긴다는 것은 평가한다는 뜻인데 값을 매길 때의 잣대, 기준, 이거를 좀 쭉 서술을 해놨는데 요것들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5개의 크게 4개의 항목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AI 시대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뜻매김했는가? 그 물음을 제대로 뜻매김했고 그 문제를 풀 역량, 달리 말하면은 그 갈말에 대한 뜻매김과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했느냐? 두 번째는 그 문제의 원인 분석을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문제 해결이 적절했는가? 그리고 이 해결책 가운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근거 제시, 그 문제를 해결할 뒷받침 근거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검토가 좀 이루어졌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글쓰기 전체에 대해서 체계적인가? 글의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단락 나누기가 잘 되어져 있는지, 또 인용, 따옴 표시가 잘 되어 있고 글이 읽기가 쉬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에세이 쓰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쓰인 에세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나아가서 에세이의 보기글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쭉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에세이 쓰기는 기본적으로 나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비록 나로부터 출발을 하지만은 나라는 것이 하나의 모아리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인 이상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문제를 나만의 눈과 말로써 물음을 물은 뒤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갚음말을 마련해서 내놓는 일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에세이 쓰기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